이번 세션의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입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은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최근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꼭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방위 산업이 첨단 과학 기술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 또한 이 방위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함께 해주실 분들 역시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 주시겠고요. 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 김광섭 카카오브레인 최고기술 책임자님, 그리고 이한빈 서울 로보틱스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크로 안틸라 쿠바 스테이스 CEO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자면 이 하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업무상 사정으로 오늘 발표까지만 함께 해주시겠고요. 질의응답은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션을 꾸려주실 김재수 원장님 그리고 연사님들의 여러분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김재수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2개 세션이 있었고, 국방, 산업, 수출 이런 쪽에 있었고, 네, 오후 세션은 이제 3, 4, 5가 아마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번 세 번째 세션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인공지능 세션이 되겠습니다. 가장 핫하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발표해 주실 토론자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왼쪽에 계시는 자르코 안틸라 쿠바 스페이스의 CEO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빈 서울 로보틱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섭 카카오브레인 최고기술 책임자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 참석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진행은 사실 그 좌장도 일단 먼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먼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고요. 사실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데이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 같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같기도 하고 이런 사촌 관계인 것 같기도 해서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굉장히 그 데이터를 61년간 연구하고 축적한 그런 정부 출원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워낙 출중하신 우리 연사님들이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이제 환경의 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R&D 분야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4세대 R&D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관찰하던 연구에서부터 뭔가 가설을 제시해서 증명해내고 이론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R&D 때는 정보 컴퓨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주로 했다면, 4세대 R&D의 핵심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의
연구 개발 패러다임이 도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이게 바로 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습관까지도 강제적으로 바뀐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 그리고 공급망, 국제적인 이 공급망의 어떤 위기, 이런 것도 초래가 됐고,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디지털 기술은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또한 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더 발전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팬데믹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이 데이터의 생산,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은 과거에는 사람이 데이터를 많이 생성을 했어요. 입력을 한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기계라든지 로봇, 센서 이런 데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걸 핸들링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 서비스 자체가 거의 57%의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은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데요.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데이터의 생산 수집, 그리고 분석 유통, 전 분야를 이제 걸쳐서, 전 주기를 걸쳐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사실 글로벌한 디지털 데이터 시장 규모는 연간 13%에서 12% 정도의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데이터 시장도 한 11에서 12 정도 %의 증가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의 주요국에도 데이터 정책은 미국은 그야말로 민간 주도의 데이터 정책을 피고 있고, 유럽 연합은 이제 각 국별 이제 연합하는 방법.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제 이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많이 데이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그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은 1987년 처음 행정 전산망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DB 축, 전자정부 사업, 그리고 이전에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데이터 댐까지 해가지고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트렌드는 뭐냐면 초기에 이제 구축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활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유와 개방의 시대를 맞았고,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의 기반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치 창출의 시대로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 방향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인데요. 보통 우리는 IT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IT 시대는 지나가고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왔다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인 회장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년쯤에 앞으로 알리바바는 30년간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먹고 살겠다. 또 카카오에서는 앞으로 10년간은 데이터로 먹고 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IT 시대를 뛰어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왔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면서 인공지능과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가령 이따가 발표도 하시겠는데 무인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근데 여기서 사실 저도 이제 연구자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이 연구자가 앞으로 20년 뒤에 논문의 일저자는 자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사람보다 뛰어넘는 제1저자가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20년 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써주는 로봇이 이미 이제 챗GPT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만큼 초개인화되는 서비스까지 왔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 성장은 오늘날의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한 축적된 그 결과가 결국 이제 딥테크다 보니 티핑 포인트를 만난 거죠. 작년 겨울서부터 올 봄에. 그래서 이제 터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교육 연구 또는 법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 또는 이제 멀티모달 방식의 또 예술까지 이렇게 이제 서비스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키스티 저희 한국과학정보연구원에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이제 인공지능 연구는 주로 이제 이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 중심의 언어 모델을 저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키스티에서 그 개체 인식 분야에 있는 소타 쪽에서 F1 스코어로 따지면은 저희가 전 세계의 탑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독일에서 했고, 사실 그 순위는 매번 바뀌어요. 계속하고. 그래서 저희 키스티에 있는 사이디벌타 A라는 그 언어 모델, 과학기술 분야의 언어 모델을 GitHub에 공개를 했고요. 그 데이터 언어 모델은 저희가 이제 8천만 건에 되는 논문, SCI 논문 그 풀텍스트를 갖다가 학습을 시킨 겁니다. 파라미터는 뭐 요즘 얘기하는 초고대 AI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파라미터 수나 1억 1000개 정도를 돌린 그 정도의 결과입니다. 또한 또 사회문제 해결 쪽에도 AI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그 데이터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징적으로 소리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리 지능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탈선 사고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예지 정비 차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AI 기법으로 해서 이제 예지 정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쪽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인데요. 사실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그 멋진 놈이다, 챗GPT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지? 두려웠어요. 그러나 좀 멋진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광용 총장님이 과거에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또는 협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예전에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1대1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1대1로 이제 바둑을 뒀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한 편을 먹고 복식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부가 났을 때 그렇다면 어느 팀이 사람이 잘 둬서 이긴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잘 둬서 이긴 건지 아니면 서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잘해서 이긴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가름이 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이제 고도화되면 아마도 인간이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하는 시대가 금방 도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생성형 AI도 뭐 설명을 해주니까 생략을 하고요. 멀티모달 AI께서 가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뭐 작곡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 다른 뭐 양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축적된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이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기술적 특이점은 인공지능 기술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도 언론에 대해서 많이 보지만은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는 저작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반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을 쓰긴 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라고 하려면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는 프롬프트의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정말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는 아주 명석한 프롬프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네요. 네, 다음은 우리 네이버 클로버의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를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회사 일정으로 먼저 나가게 돼서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따로 별도로 아마 메일 주소 공유 드려가지고 그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재수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말씀 주셨고 저는 초거대 AI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챗GPT가 티핑 포인트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딥러닝, 정확하게는 뉴럴넷 초창기의 어떤 역사죠. 현대 뉴럴넷의 그게 40여 년 정도
어떤 굉장히 오랜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티핑 포인트를 만나서 세상을 바꿔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챗GPT가 공개된 이후에 어떤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그리고 챗GPT의 사용 현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약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량이 줄어들진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검색을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챗GPT는 그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저 파란색 그래프 쫙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진짜 큰 변화는 이건 것 같습니다. 챗GPT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제안을 하죠.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많은 앱을 실행하는 방법이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초고대 AI가 제공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용자와 이 AI 에이전트 혹은 대화형 AI가 진행한 이 대화와 실제 실행한 앱 로그들이 모두 글로벌 테크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로 흘러가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어떤 데이터 주권이나 AI 주권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초고대 AI 플랫폼 만드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난주 있었던 구글 I/O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초고대 AI도 제시했고, 바드의 어떤 개선도 보여줬고, 앞으로 제미니라고 하는 GPT-5 이상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오픈 AI도 그렇고 이번 구글도 그렇고 디테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팜2가 크기가 341년 정도다, 3.3조 6천억 개 정도의 토큰을 학습에 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워낙 AI가 강력해지다 보니 우리 안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실험을 멈추자, 혹은 아니다, 6개월 동안 실험 멈추는 건 굉장히 의미 없는 어떤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도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 중심으로 하다가 이번 백악관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Scale.ai라는 기업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AI 시스템을 공개 평가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초고대 AI는 병명 기술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산업의 노동자 80% 이상이 하는 일의 10% 정도 초고대 AI의 영향을 받게 되고, 20% 정도의 노동자는 하는 일의 반 이상 초고대 AI 도구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고지식, 하이테크, 고소득 노동자들일 거다라고는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확실히 초고대 AI라는 도구가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초고대 AI를 포함한 생성 AI가 글로벌 GDP를 7% 이상 향상시킬 거다라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4월 달에 나왔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한 이유가 과도한 세금, GDP의 5%에 달하는 세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7%의 성장 가능성을 놓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 때문인지 영국에서도 미국의 어떤 초고대 AI 기술 종속을 우려를 해서 영국 정부에서는 약 9억 파운드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브릿GPT에. 근데 노동당에서 심지어 그 돈으로는 안 된다, 110억 파운드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글로벌 테크 기업이 만든 초고대 AI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과 한국 자체에 대한 문화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이해도를 잘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한국어가 최소 비용 관점에서, 속도나 품질 관점에서 3-4배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초고대 AI에 기저 있는 토크나이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한민국 초고대 AI 경쟁력,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이 있냐고 하면 여기 카카오 브레인도 나와 있지만 전 세계 2, 3위 정도 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고대 AI를 만들어서 공개도 했고 지난 2년 넘게 이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서비스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생태계도 많이 만들어서 이미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죠. 전 세계에 초고대 AI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십 가지 이상의 하이퍼클로바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 쇼핑에 있는 많은 중소상공인분들이 이 하이퍼클로바를 써서 마케팅 문구도 생성하시고 선물하기 문구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어떤 챗봇을 좀 기능도 제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그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는 바로 전국에 계신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매주 2-3번 정도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드리는 이 서비스인 것 같고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미 전국 업데이트가 덜 됐는데요. 7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 15,0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과거의 대학 통화 내역까지 기억을 해서 안부를 묻는 서비스입니다.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 기반이 아니고요. 실제 대화 내용을 발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머리 아픈 거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인공지능 아가씨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지내요? 목소리가 너무 사람을 기분을 업 시켜서 전화를 기다리게 돼요. 네, 이렇게 또 안부 전화 주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네, 과거 챗봇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죠. 이게 오늘 주제가 또 국방이니까 직접 어떤 전투력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격오지에 있는 젊은 장병들의 어떤 마음 관리 이런 쪽으로 확장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모델이 크다 보니까 운영 비용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삼성전자와 함께 초고대 AI를 위한 전용 반도체도 함께 만들고 있고요. 안전 문제 저희 또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민감 이슈나 편향성 있는 발화를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셋도 이번 주 중으로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NLP 어플리케이션 하는 스타트업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면 활용해서 쓰시면 안전한 AI 서비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마 7, 8월 정도에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챗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글을 잘 쓰지만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한 10%, 20%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훨씬 더 강화한 전문 분야 특화된 초고대 AI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를 커버하게 될 거고요. 각 분야의 파트너십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하이퍼클로바X의 각 파트너들의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해서 해당 도메인을 정말 잘 이해하는 업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 분야를 정말 잘 이해하는 초고대 AI를 만들어서 어떤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AI 시대 우리 대응 전략은 이 초고대 AI라는 게 워낙 중요한 기술이죠. 인터넷 이상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 있는 초고대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고 모든 국민들, 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AI가 사람은 대체 안 할 것 같은데 AI를 잘 쓰는 게 능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 AI 잘 써서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업무가 또 바쁘셔가지고 네,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쪽의 질문은 이메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정우 센터장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브레인의 김광석 CTO께서 아마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 김광석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한 15년 정도 기간 동안 생겼던 AI 시장에 대한 저희의 시각과 카카오브레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 15년간의 AI 시장 변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0년 무렵에 딥러닝이 풀었던 문제들은 주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음성을 인식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이죠. 당시 딥러닝이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면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탐색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서 풀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들도 풀렸고 또 새로운 접근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한 2019년 정도에는 이제 생성 모델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생성 모델이 등장한 시점을 저희는 2세대 모델이 등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 모델의 특징은 기존의 1세대 모델이 보여줬던 놀라운 인식의 문제 해결 능력에 더불어서 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생성 모델 하나로 담아냈다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 수준의 창의력 또는 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GPT나 달리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전에 국제사진대회에서 우승을 수상한 한 참가자가 사실은 이 사진이 인공지능이 대신 그려준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수상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국제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그린 그림이 우승을 한 일은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사진에서도 사람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결과와 예술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이 리셋 모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 기존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바꿔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2년 10월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의 빅테크들이 기술을 공개했던 것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기술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마저도 많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기술을 공개하더라도 이거를 재현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디퓨전 모먼트에서는 이러한 많은 자본이 들어간 모델을 무상으로 공개함으로써 오픈소스 진영들, 일반인들 누구나 이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 시점 이후로 엄청난 기술적 혁신과 창의적인 접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생성형 이미지 모델인데 현재는 이게 이제 텍스트까지도 넘어와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만에 새로운 결과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세대 모델의 인식에 대한 기술 혁신 이후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은 2세대 생성 모델 이후로도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챗GPT와 같은 모델들이 사실은 초거대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초거대 모델을 통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거대 모델이라는 생성 모델 하나로 우리가 바로 효용성을
느끼기는 좀 어렵고, 그거를 이제 대화 목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 영상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한다든지와 같은 파인 튜닝의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실제적인 부가가치와 여러 사업적 기회는 이런 파인 튜닝 모델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카카오브레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브레인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초거대 생성 AI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랭귀지 모델,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 모델, 세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네, 다시 말해 이 이미지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 랭귀지 생성 모델, 그리고 헬스케어 이 세 가지를 집중하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얼핏 봤을 때 이게 왜 초거대 생성 AI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성 모델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텍스트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것이고,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는 것도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문제입니다. 헬스케어 역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텍스트나 이미지 정보를 통해서 다시 또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 모델이라는, 생성 AI라는 기술 토대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브레인의 생성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지PT는 한국어 버전의 GPT입니다. 코지PT에 대한 활용 사례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보 검색이나 문서 요약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대화 환경과 같은 곳에서의 활용도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지PT는 저희 카카오 디벨로퍼스 API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카카오브레인에서 측정한 언어 모델에 대한 성능인데요. 이 결과는 비큐나라는 프로젝트에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방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단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50% 부근에 초록색 점선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 공개됐던 GPT-3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GPT-4가 보기에 이 답변의 수준이 몇 점인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50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은 빨간 선이 사람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답변한 내용을 GPT-4가 보기에는 약 한 80점 정도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재밌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위에 있는 파란 선인데요. 이 파란 선이 지금 익히 알고 계신 챗GPT입니다. 그러니까 GPT-4가 보기에는 GPT 3.5, 그러니까 챗GPT가 사람보다 이미 뛰어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브레인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델이 GPT-3보다는 우수하지만 현재 GPT 3.5, 그러니까 챗GPT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아마 유사한 수준이 될 것 같고 내년쯤에는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칼로입니다. 칼로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고,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미지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로 역시 저희 카카오 디벨로퍼스 API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앱으로도 연동이 되어서 현재 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CAD입니다. AI CAD는 생소한 용어실 텐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영상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마 건강검진은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테니까 이 영상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소견선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소견을 작성하는 그 시간이 곧 돈입니다. 돈이고, 또 영상의학과에 계신 의사분들 수도 지금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이 생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의사의 소견서를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판독문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희귀해서 놓치기 쉬운 질병들에 대한 판독률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최근 15년간의 AI 시장의 변화와 현재 상황까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또 카카오브레인에 대한 인공지능 방향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핀란드에서 오셨어요. 쿠바 스페이스의 자르코 안틸라 대표님께서 Transforming Earth Observation Services with AI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I'm honored to be here. Thanks for the ministry for inviting, and thanks for the opportunity and for the organizers. So, my name is Jarkko Antila. I'm the CEO of Kuva Space. We are a new space company based in Finland. We're in early stage, but we are on our mission to change the world. So, specifically, what we want to do is to improve life on Earth through our space-borne technologies. In this context, I'll talk about transforming Earth observation servic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o, there's a lot of trouble in the world. We have climate change changing everything. We have more food needing without adding any resources. The climate change itself is adding on to the food crisis, it's adding on natural disasters, civil security problems, and other security problems. And what is the common thing about all these? That they are large-scale problems that you cannot really fix if you don't know first what's going on. So that is what Earth observation in general is trying to answer, and that's what we are solving as well. So our customers and governments are still struggling with infrequent local data sets that are cumbersome and expensive. So what we are doing as a company is that we are bringing end-to-end services to our global customers using the world's largest hyperspectral satellite constellation of 100 microsatellites. The satellites we do ourselves, so we have satellite making history, we have 3 satellites in the air, and we combine 3 technologies in our solutions. The proven satellite platform, a proprietary camera technology, I'll tell a little bit more about later, and then an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our case means both delivering high-quality daily services to our customers from the data that we produce to ourselves, but also to intelligently manage the constellation. So it is a discussion between the hardware and the AI that we're doing in a nice way. So we are working on hyperspectral satellites. Hyperspectral cameras is, if you don't know what hyperspectral is, I'll give you a short introduction. So it is more than it is more like a measurement technology than imaging technology. It measures the molecular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of material. So if you would take a hyperspectral image of me, you could say that instead of just saying what color my clothes are and how I look like, that my clothes are made of cotton, or maybe there's 5% elastan, or maybe my tie is made of silk, and maybe some change in my skin is an early melanoma. So you really go to a kind of a molecular level of things. If you apply that on Earth every day, you get information on what is growing where,
What are humans doing? Are there methane leaks? Is there forest fires starting somewhere? Are there droughts coming up? So it is producing much better insights and much accurate results to customers and doing it every day. So that's a power hyperspectral. But if you have a single hyperspectral satellite, there are a few. There's actually not a lot of hyperspectral satellites around, but there are a few. It gives you information now and then, specifically on a certain topic at a certain time. So Earth observation is kind of an old-fashioned business. It works like a video rental agency. So you, as a customer, you order a picture from a known location at a known time from a satellite company or a platform company. The satellite company tasks the satellites, gives information maybe 2 days later or 2 weeks later, depending on the queuing situation of the customers. Then you pay €1,000 per that image and you analyze it yourself. And then you might have some answers. But this is not really a scalable way of working. So what we want to do with our 100 satellite constellation is to be able to provide to customers constantly updating insights directly on the problems that they care about every day. So essentially, when a customer makes an annual contract with us, they get access to a global layer of insight, such as how much wheat is going to be produced in the world in, the last week of April in tons. So that's what they pay about. All right. So we are targeting 3 different segments. They are quite large, but segments anyways. One is finance and insurance, and there we talk mostly about crop analysis. So global yield forecasts, what is growing where, how much is expected, what is the crop health. The measurement is the same, but the results there is packaged to different customers differently. Like, for example, insurance companies are trying to enter parametric insurance businesses in, for example, Southeast Asia and Africa, where the insurance policies must be very low cost. So insurance companies don't have the means to go there. But we can produce this information from space at a cost level which enables 100 times lower cost insurances, securing the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and families in case of natural disasters. Also ensuring the food security chain. On safety and security side, which is more of a topic of today's seminar here, we see things that the other technologies cannot see. We can detect things like stealth vessels. We can pretty easily see camouflage nets. But overall, the topic is to improve the situational awareness so that when you have the 100 satellites imaging all the time and our AI platform processing the information all the time, we can actually warn our customers when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Now the customers know already, they suspect that something is happening and they want to go and take a closer look. But we can now warn them beforehand that, hey, there is some activity around this border area, please take a closer look. Now the third segment here is carbon and environment. So that is actually the biggest area in the long run that we see that where our business is, because we think that all businesses more or less in the world in the next 20 years will have something to do with carbon management. So that is where we're going. Again, biodiversity, follow-up, global verification of carbon sequestration. So many use cases, but the same raw data. Now, coming a little bit to the AI and what are the challenges for future AI-based services. So these are the 3 categories that I've listed: how to manage and combine complex big data efficiently, how to deliver fast response applications to customers,
how to ensure high quality and trusted services. So first of all, you have to have fully automated data management and processing chain. You can imagine that if we produce this kind of complex data from 100 satellites continuously, there's no way that you have manually people doing data analysis. You also can have AI-driven data acquisition. So not measuring everything, not trying to do everything, but to optimize what you are doing through AI. So actually the services that we're providing is sort of discussing with the data acquisition. And we need ground truth selected intelligently so that we can scale the applications. So for fast response application, we need a large constellation of high revisit, gapless information. You can always reach places in the Earth with less amount of satellites, but then actually the measurement becomes untrusted because you measure from different angles, giving different measurement results. So the best is to measure down always at the same time of the day. Fast automated processing and service delivery in a matter of minutes or tens of minutes after a bypass. And affordable real-time alert services. So changing the business model so that you don't pay for a single image, but you have a low-cost contract that gives you these alerts. So high quality means high quality instrumentation. Come back to that a little bit shortly. Explainable AI, which in our case means that you have to kind of explain where the measurement results are coming from. You have to backtrack the algorithms. And you do continuous data acquisition, automatic processing. So those things are you need to make this work. So coming back a little bit to the hardware and also the data acquisition. So our satellites are a little bit smaller than a microwave oven. We use a specific tunable spectral camera technology based on a unique spectral filter. So in our baseline mode, we do scanning where we take images at different spectral bands very quickly and stack them up together. However, when we know from the services and the applications which wavelengths are actually needed and which are the kind of critical areas for certain applications, then we can say to the constellation that please optimize the data acquisition only to concentrate on that. And then you might need 25 wavelengths instead of 250. And you can use the extra time for multiple measurements. With that, we can get to data quality that surpasses the scientific car-sized satellites with a microwave-sized system. So that is the power of the tunability and the combination of AI and the hardware. So it's an important thing that the measurement physically is also of high quality. AI cannot save bad measurements. Now, in an Earth observation system, you have multiple parts. You have the satellite producing data. You have onboard data processing. You want to get rid of clouds. You want to get rid of atmospheric effects. You do certain kind of calibrations, ground truthing. And then you produce the information of, for example, what kind of crop is there, how much biomass, what is the condition of the crop. You combine that to yield estimation and forecast, and then customers can access that information. And there's also validation loop. So when we introduce a product with a pilot customer, typically, there's a validation phase which feeds back to the original onboarding that will then further improve the data acquisition optimization. So all this is run by algorithms,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methods, and they are all interlinked. So it is not only to produce some raw data and then just feed it into a black box and hope something comes out, but it is really a designed full chain that support each other. So a little bit about the philosophy. You need to select your method. So
our processing chain philosophy, and which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is relevant for all successful services, automatic, so driven by cutting-edge algorithms and knowledge, efficient, fast, easily scalable, do no harm, no manipulation, you know what the data produces and what the answers are. Benchmarking, we want to reach industrial best accuracy. If you just produce information, vast amounts of information which don't help you, then you don't have any products. And you need to meet the customer business requirements efficiently. And so, to kind of recap a little bit what we're doing, so we are using this patented hyperspectral camera technology in conjunction with in-house designed constellation of microsats. We combine that with automated AI, and we create novel, fast, slow response services with a business model that doesn't exist in Earth observation yet. So true subscription model is enabled by 100 times less cost than before and 100 times more measurement frequency than before. So thanks very much for this presentation, this opportunity. 네, 감사합니다. 자르코 안틸라 쿠바스페이스 CEO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발표는 마쳤고요. 이미 심플로우를 통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질문을 몇 분이 이제 주셨고 각각의 좀 괜찮은 거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뭐 짧게 질의응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질문 중에요. AI 기술 관련 카카오, 네이버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의 방산 사업 참여 계획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님은 이메일로 질의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카카오 브레인에서 한번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방산 쪽에 진출 계획이 있으신지. 네. 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없는데 지금 논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실게요. 뭐 카카오 네이버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 로보틱스도 혹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뭐 방위산업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한빈 대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방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산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나 봐요. 네, 다음 또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요. 현재 세션에서 논의되고 있는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등 방위산업 발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니고요. 다음에 세션 4번째, 5번째에 있는 차세대 통신 그리고 바이오 산업 쪽도 당연히 방위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또 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건강관리 측면이 있고 또 차세대 통신 같은 경우는 아까 기조 강연에서도 얘기가 강조됐듯이 굉장히 저궤도 위성을 통한 차세대 통신 이런 쪽에도 이제 많이 이용이 될 거고 또 사실 키스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군수 체계 여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무기 획득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분야와 탄약 포함한 것이 이제 군수 체계라고 했을 때에는 CBM 플러스 즉 상태 기반의 어떤 정비를 해보려면 결국 군에서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가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 데이터를 다시 방위 산업체에서 피드백 해가지고 성능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되겠는데 거기에도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하는 기술들이 많이 쓰여질 거고요. 앞으로는 미래에는 양자 기술이 상당히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스피드 때문에 방위 산업에도 양자 기술이 많이 쓰일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답변은 그랬고요. 혹시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카카오나 아니면 서울 로보틱스 아니면 뭐 쿠바스페이스에서 혹시 답변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르코 안틸라께서 Yeah, maybe I can comment. So definitely, I see that in defense industry, AI is going to be pretty important, especially for combining lots of complex information. I also se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ivil side, civil companies, and the academia and the defense coming up together more, because there are so many tools that the defense industry cannot develop themselves, or maybe has no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So I think that's a vital thing, that this kind of dual use or pure civilian solutions and defense industry talk closer with each other. Thank you very much. 혹시 카카오에서도 그런 이제 이 AI 말고도 다른 쪽의 기술을 방위 산업에 이렇게 적용할 만한 뭐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좀,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도 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들이 방위 산업에 적용될 분야는 엄청 많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은 아니고 이미 지금 인공지능이 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잘 풀고 있는데, 이제 그 군인들의 어떤 전투력 관점에서 보조할 만한 수단으로서 이미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실제 지금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GPU와 같은 자원이 더 저비용으로 또 경량화돼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방위산업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실제로 활용되기에 굉장히 좋고 또 많이 진행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카본 제로에 대한 그 계획을 물었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자르코 안틸라 대표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Please answer the plan for carbon neutrality. Yeah, so we are looking at mostly the voluntary carbon credit markets. So, which is a little bit of it's a must to have, so that the companies and governments can compensate for their emissions. But the carbon credit market is not really working because there's no verification method of how much carbon is where and what kind of methods work. Like, for example, the most renowned standard, the Vera system, their projects were just a while ago seen that they are 90% false. It's an input-based method, so you need new verification methods. And in our case, we measure with hyperspectral basically the whole biomass of the world, in a few days update rate. So we can follow pretty quickly, like if the carbon is actually being bound somewhere or if it's not. Okay. 이번에도 자르코 안틸라 대표님께 질문이네요. 쿠바는 어느 회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르코 안틸라 대표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Please, yes. Yeah, so I guess as a new space company building also satellites, you saw ITI before, so they are also coming from Finland. Actually, our offices are like 1 kilometer from each other. So we know them pretty well. So, from that perspective, we must look up to them a little bit because they are in a way ahead in their development cycle. However, their approach and the technology is a little bit different to us. So we are actually trying to be the number one in getting to this global measurement market, so that it's not that we actually change the business model and how this whole Earth observation operates. So in that sense, we are more like, going from Blockbuster to Netflix type of solution than just like mimicking a satellite company.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혹시 카카오 한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 CTO께서는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도 생겼고 또 그 이전부터 저희는 AI 윤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공개한 저희 AI 윤리 규정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데이터에서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나 저작권과 같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연구나 제품 개발에 있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또 지금 현재 AI 기술이 막 태동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성장을 저해하기보다는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인 것처럼 AI 윤리를 접근하는 방향에서도 AI 기술 자체의 성장이 저해되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이한빈 대표님 AI 윤리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율주행 업계가 그 로봇 업계가 제일 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독일이랑 미국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단순 노동 안 한다. 너무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부족한 데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봇 회사들이 많아서 이게 좀 윤리랑 좀 너프하게 커플이 되지만 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한국에서의 인공지능 윤리는 아니지만 혹시 핀란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르코 안틸라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Yeah, I guess I mentioned this term explainable AI in my presentation, and I guess there's like general discussion about you know the answers that AI is producing. Like if you write something to ChatGPT, which has been mentioned here many times, it can write convincing answers which are factually very wrong, because you have no idea where the data is coming from, and you know can the answers be verified. So that is like one problem, that people are basing their decisions on wrong data which is given by the AI. So I think, like, in a way, the quality of the results of whatever we are doing with AI needs to be ensured that that we do like right things. 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질의응답 마치고 오늘 그 세 번째 세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요. 전해주신 발표와 내용들도 마지막에 질의응답까지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방위산업과 접목해서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목표들을 좀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돌아봤는데요. 참석자분들께서 무엇보다도 보내주셨던 이 질문 덕분에 이 시간이 더욱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